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회생하실 때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 바로 내 차 이거 어떡하지?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또 생계에 꼭 필요하기도 하고 어떨 땐 재산 문제로 좀 복잡해지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 부분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핵심만 한번 딱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뭘 알아야 할까요? 자, 시작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개인 회생할 때 자동차 문제, 이거 정말 단골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청산가치 보상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만약 파산했을 때 채권자한테 나눠줄 수 있었을 돈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랑 또 실제로 이 차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랑 필요성, 그 견용이군요. 그럼 일단 왜 자동차가 개인회생에서 이렇게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가요? 어떤 상황에서 특히 더 그런가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째는 택배나 배달 같이 이 차가 없으면 아예 일을 못하는 경우, 생업에 꼭 필요한 영업용 차일 때죠. 당장 수입이랑 연결되는 경우? 네,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몸 불편한 가족분 병원 모시고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정생활에 꼭 필요한 경우, 이런 절실함 때문에 문의가 많으신 거죠. 그렇군요.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들이네요.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 할부도 없고 저당권 이런 것도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소유인 자동차는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차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계속 타시면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그 차의 현재 가치 있잖아요. 그게 당신 재산으로 잡혀서 아까 말씀드린 그 청산가치에 포함이 돼요.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군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랄까, 현실적으로는요, 그런 완전 소유차들은 대부분 연식이 좀 오래됐거나 중고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요. 그래서 청산 가치를 막 크게 높여서 변제금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복잡한 경우인데 제 차가 아직 할부 중이에요. 캐피탈사 같은 데에서 담보로 잡고 있는 그런 저당권 설정된 차는요. 이건 상황이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그 저당권, 그러니까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사의 권리가 있는 차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해요. 첫째는 그 캐피탈 회사의 월 할부금이나 리스료를 계속 꼬박꼬박 내면서 차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계속 내는 거요? 네. 둘째는 아예 그 차를 금융사에 반납하는 거예요. 반납하고 만약에 남은 위약금이나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그걸 개인회생 채무 목록에 넣어서 같이 처리하는 거죠. 반납하고 남은 빚은 회생으로. 네. 당신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차가 생업에 꼭 필요한 영업용 차라면요. 예를 들어 제가 배달 일을 한다면 할부가 남아있어도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네. 영업용 차량이라면 아무래도 계속 유지하는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죠. 당장 생계수단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그 월 할부금이나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차 유지 비용이 사업에 필요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사업 비용으로요? 네. 그렇게 되면 사업소득 계산할 때 비용 처리가 돼서 순소득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 부담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생각 못했네요. 비용 처리가 가능하군요. 네,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법원에서 사업용은 알겠는데 꼭 그 비싼 차여야 하냐? 좀 더 싼 걸로 바꾸면 안 되냐? 이렇게 나오진 않을까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당연히 법원에서도 그런 점을 봅니다. 차량 자체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도 그 유지 비용이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과하다 싶으면 문제를 삼을 수 있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은 한 200만 원 정도라고 신고했는데 월 150만 원짜리 고급차 할부금을 계속 내겠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그 돈을 어디서 넣어서 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비용의 적절성이 중요하군요. 차 자체보다도.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자동차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건가요? 가장 좀 곤란한 경우가 있다면요?
바로 그런 경우죠. 생업에 꼭 필요하거나 뭐 다른 필수적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월 할부금이나 리스료 부담이 소득에 비해 너무 과도한 그런 고가 차량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고집할 때, 그럴 때 문제가 됩니다. 고집할 때. 네, 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지죠. 이 사람은 신고한 소득만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혹시 뭐 다른 소득 숨긴 거 아니야? 아니면 그 돈 아껴서 채권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갚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의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변제금 더 올리세요 하는 보전 권고가 나오거나 좀 심하면 그 차 처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법인회생 신청하면서 대표자 개인도 같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예요. 근데 대표자가 월 리스료 엄청 비싼 차를 계속 타겠다고 하면 글쎄요,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아, 정말 그렇네요. 결국 개인 회생에서 자동차 문제는 단순히 차가 있냐 없냐가 아니군요. 그 차가 당신에게 정말로 필수적인가,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비용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네요. 당신의 소득이나 전체적인 변제 계획하고 균형이 맞아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법원은 딱 그걸 봐요. 이 차가 꼭 필요한지, 차 가치는 얼마인지, 월 유지비는 얼마인데 이게 신고한 소득이나 생활비 그리고 앞으로 갚아나갈 변제 계획이랑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이걸 따져보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차가 있으면 편하니까요. 이런 이유만으로는 설득하기 어렵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네, 명심해야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당신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재정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세워나가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당신에게 정말로 이것만은 꼭 있어야 한다 하는 필수적인 것과 이 정도는 없어도 괜찮다 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 그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단순히 자동차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건강한 재정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어떤 성찰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